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로 귀하게 얻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랍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제보하러 왔습니다. 저도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제대로 한 방을 먹이고 나니까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고 막 깔깔거리면서 비웃어주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남에게 제가 잘한 일을 말해봐야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닌 질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물어물어 이 소중한 공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사연이 어떻게 소개될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뽑히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 한번 풀어보고 나면 제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처음 만남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저와 맞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있는 건지 공감 한번,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했겠다 하는 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니 가슴이 무척이나 콩닥거려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꽤 늦은 나이 37살이라는 나이에 동갑내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열렬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꽤 잘 맞는다는 판단하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다시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떠한 버릇이 있는지를 다시 맞춘다는 게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냥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남편과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맞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둘 다 나이가 있었으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 또한 꽤 넉넉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하고 살림을 차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양가에서는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들을 치운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 부부보다 더 신이 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신다는 건지 양가에서 이거저거 다 챙겨주시고 제발 이제 집에서만 나가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두 집안에서 찬성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나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노산이고 자연 임신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산부인과의 말에 따라 저희는 결혼 초부터 산부인과를 꾸준히 다니며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은근히 부끄럽기까지 한 검사들의 속이 상한 적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빨리 우리를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행복하게 살자며 저를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었기에 더 힘내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했다면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임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가에서도 물론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외로 깐깐하실 줄 알았던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좋아하셨고 저에게도 잘 지내보자는 말을 몇 번이나 건네시며 본인들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눈치를 살피시면서 자기들은 시집살이나 구박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을 거고 제사도 없다면서 좋은 시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년 있는 명절 2번만큼은 꼭 시댁에서 밥을 같이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왔다고 하시는데 사실 1년에 2번 가서 밥 차리고 밥 먹고 하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히 저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 왜 시부모님께서 같이 밥 먹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시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악당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손위 신우였습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와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할 겸 시댁의 식사 분위기를 알아볼 겸 시모가 말을 했던 것처럼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결혼식 전이라고 시모가 미리 말했던 시댁 행사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첫 명절이기 때문에 옷도 나름 갖춰 입고 인사를 드린 뒤에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모의 일을 도우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온 것이니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고 맛있게 밥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온 거 저도 시모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시모와 웃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어떻게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아먹고 있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시댁에 방문을 한 이유도 시모를 도와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며 주방 앞에서 투닥투닥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내심 기분이 좋은지 앉아있어라 오늘은 손님이다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차릴 준비를 막 시작했는데 그때 잠옷 차림을 한 신우가 떡진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시끌시끌하길래 밥 다 된 줄 알았더니 밥 안 됐어? 신우가 인상을 팍 쓰면서 하품을 찍 하는데 눈앞에 저는 보이지 않는 건지 제가 약간 민망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신모와 신우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습니다. 신모는 그런 신우의 꼬락서니가 익숙하다는 듯이 작게 한숨 한 번 쉬고는 아직 밥 안 됐다고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야 밥을 차린단 말이야? 미리미리 좀 해놓지. 마치 아랫사람을 시키듯이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신우가 곱깝게 보이긴 했지만 제가 손아랫 사람이니까 신우를 마냥 무시하고 신부를 도와 일을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신우의 꼬락서니가 영 별로였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우가 남편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에 저랑도 2살 차이가 났거든요. 이제 해가 지나면 마흔이 되는 사람인데 명절 당일 아침에 저런 꼴을 하고 나온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시모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저도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거기다가 신우는 9살이 된 딸도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성격 차이를 운운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이후에 오갈 곳도 없고 신우가 일을 하는데 딸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시댁에 눌어붙기 시작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의 형편 자체가 넉넉한 편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뭐 이래저래 신우한테 따로 생활비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꽤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 말로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신우를 지켜본 남편의 말로는 일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신우가 대본을 쓰는 작가라고 하니 밤낮이 바뀌는 것도 슬쩍 이해가 가긴 했어요. 원래 글이라는 게 이상하게 밤에 쓰면 감성이 촉촉하게 묻어나잖아요. 신우에게 인사를 한 이후에 신우가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슬쩍 보더니 왔어? 하고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거부하는 건지 부엌에서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신우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무래도 결혼 직전이니까 일부러 더 살갑게 신우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신우, 방송작가 일은 잘 되고 있으세요? 나중에 어떤 작품인지 알려주세요. 본방사수 할게요. 왜?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 내 작품은 굳이 올케가 안 봐줘도 잘 되니까 괜찮아.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본 말이었는데 신우가 너무 날선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순간 기가 죽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자 시모가 신우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냥 가족이 될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 가지고 날선 반응을 하고 있냐면서 우더른이면 우더른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신우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었는지 신경질을 한번 부리더니 방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글밥이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한때는 작가가 꿈이었을 정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글을 곧잘 써내려고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우의 직업이 친숙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동기들도 있고 해서 신우의 작품이 궁금하기도 했고 신우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말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신우에게 빈정거린다고 느꼈었나 봐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제가 해서 그렇게 더 받아들인 건지 뭔지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신우에게 오해를 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신우에게 서둘러서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신우. 그냥 신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고 그래?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거잖아. 회사 다닌다고 유세를 떠는 거야, 뭐야? 내가 요즘 드라마 대본 기가 막힌 거 하나 쓰고 있는데 대박 나면 다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처럼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모와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다시 요리를 하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신우 방문이 열리더니 신우가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한 번 더 지르더라고요. 밥 다 되면 나 빼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 불러.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느껴질 정도로 신우의 행동은 어린아이보다 더 철이 없고 황당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신우가 부끄러운 건지 괜히 제 눈도 못 마주치시고 밥이나 차리자고 하시면서 허둥지둥 움직이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나이 마흔 먹은 딸이 저러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에 다다른 청소년기 학생도 아니고 나이 마흔이면 사실 이제는 갱년기에 더 가까워질 나이에 접어드는 건데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지 말입니다. 천사 같은 시모 밑에서 저런 막장인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뭐 일부러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시모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대충 식사를 다 차리고 나서 식구들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신우까지 불러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다들 반찬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시부께서는 시모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지만 며느리가 거들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는 것 같다고 일부러 제 칭찬을 더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시모도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늘 혼자 준비해서 심심했는데 며느리가 오니까 복작복작하게 느껴지는 게 훨씬 수월하고 좋았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칭찬을 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이랑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오로지 딱 한 사람, 신우만이 불퉁한 얼굴로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거는 뭐 흉도 아니긴 하지만 저희 신우 풍채가 진짜 남다르게 좋은 편이거든요. 키는 전혀 큰 편이 아닌데 몸무게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아는 시모가 고봉밥을 산더미처럼 퍼서 줬는데 사실 저는 그 밥을 보고 이걸 누가 다 먹냐고 엄청나게 놀랐었어요. 이걸 사람이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다고요? 할 정도로 밥을 꾹꾹 담아서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밥이 부족하다면서 밥솥을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모랑 저랑 밥을 할 때 밥이 애매하게 남으면 꼭 찬밥이 된다고 인원수 딱 맞춰서 밥을 하자고 하셔서 밥이 밥솥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쌀 한 톨까지 싹싹 긁어서 신우의 밥그릇에 전부 올려놨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그 정도 밥 퍼줬으면 충분은 무슨 넘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우가 밥솥에 밥이 없자 신경질을 확 내면서 저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밥 적게 한 거야? 나 배고프라고? 당장 쌀 씻어. 밥해. 밥을 먹다 말고 밥을 또 하라고요?
이거 먹고 누구 코에 붙여? 즉석밥 같은 것도 없어 집에? 도대체 우리 집엔 있는 게 뭐야?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고 나가서 즉석밥이라도 사오라고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부모님도 황당했는지 일단 앉아서 있는 밥이나 다 먹고 말을 하라면서 신우를 말렸습니다. 지금 마누라 앞이라고 무게 잡는 거야 뭐야? 나 이걸로 모자라다니까? 명절날 점심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이를 먹었으면 철이라도 들어야지. 그냥 있는 밥이나 다 먹어. 남편도 지지 않고 신우에게 모진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서 시부모 눈치 보랴 남편 눈치 보랴 새우등 터지는 꼴로 앉아서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가족들이 본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무시를 하자 그게 분했는지 뭔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군다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 신우가 들어가고 나서 신우 밥 공기를 보니까 깨끗하게 싹싹 비워냈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간 신우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민망한지 고개 푹 숙이고 식사를 하시는데 여념이 없었고 남편만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간 신우를 째려보더라고요. 으유, 저 화상. 저것도 누나라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술을 쓰면서 들어가네.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시무랑 저랑 오순도순 해치운 다음에 다 같이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는 신우가 은근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신우 방에 노크를 하고 같이 과일이나 먹자면서 신우를 불렀는데 신우가 불퉁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과일? 나는 과일 같은 건 헛배 불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빵 없어? 롤케이크 같은 거라도 사서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내 동생이나 올케나 이렇게 센스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제가 쏟아지는 질책에 어이가 없어서 이걸 들이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피식 웃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나가서 사오던데 눈치가 없는 편이구나? 나는 우유크림 들어있는 게 좋더라. 누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애도 엄마랑 아빠가 다 봐주고 누나는 방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 내가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 되면 알짤없어? 진짜 두고 봐. 그러더니 다시 한번 방문을 쾅 닫더라고요. 진짜 시부모님이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로 신우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시부모조차도 그런 신우를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가 나서서 2살이나 위인 신우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참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신우에게 한마디 크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빵은 시부모님께서 사오지 말라고 하셔서 남편도 저도 사러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빵까지 사오라고 했으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 신우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뭔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조차 하지 않으시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서 놀고 먹는 신우였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도 전혀 없는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이면서 왜 저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빙자한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딱 잘라서 심부름 같아 보이면 저도 거절을 할 텐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단팥빵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 혹시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빵집에서 사다 줄 수 있어? 엄마가 너무 찾네. 마침 거기 올케네 집 근처잖아. 우리 애가 올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던데 혹시 주말에 우리 애 좀 데리고 영화 보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어?
요즘 몸이 허한지 글쎄 홍삼 선물 같은 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더라. 우리 엄마가 손녀딸 보느라 힘들잖아. 자꾸 시댁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이것저것을 조르는데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시조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조카가 신우와는 다르게 일찌감치 철이 조금 들어있었고 평소에도 귀찮게 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황혼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시무를 위해서 신우의 심부름을 했어요. 시무 생각에 제가 가끔 시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모에게도 일이 있어서 안 된다며 신우의 간곡한 부탁에 시조카를 보게 되었는데 9살이면 초등학생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마트에 갔다가 유행하는 캐릭터 인형을 선물로 사주게 되었는데 시조카가 정말 선물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사람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조카가 처음으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방방 뛰는데 이런 걸 자주자주 사줘도 되겠구나. 선물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성질을 버럭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왜 사줘서는 애가 다른 모양의 캐릭터까지 사달라고 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덜렁 한 개만 사줄 거면 올케 때문에 우리 애가 인형 사달라고 조르고 난리가 났으니까 다른 인형까지 올케가 사줘. 신우,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죠. 신우가 좀 챙겨주세요. 요즘 애들은 저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논대요. 가끔 칭찬해줄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사주면 되잖아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니 뭘 하니? 돈 있는 너네가 사다 주면 몰라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비싼 걸 하나하나 챙겨서 주냔 말이야. 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바꿔들고는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사줘도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버럭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에만 가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옆에 딱 붙어서 참견을 해댔습니다. 밥을 할 때도 제가 만든 반찬만 콕 골라집고는 맛이 없네, 간이 짜네, 이렇게 먹다가는 나트륨 중독에 걸리겠네 하면서 쓸데없는 트집을 잡기도 했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조금 빠졌는데 제가 제대로 먹이질 않고 일만 시켜서 살이 빠진 것처럼 꾸며대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시조카가 제가 새로 산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을 구경해봐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더니 가져가서 아무거나 막 눌러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메신저 앱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걸 그 비밀번호를 풀겠다고 아무 숫자나 막 눌러보는 겁니다. 작은 엄마, 왜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거 풀어주면 안 돼요? 나도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하지만 제 메신저 앱에는 회사 보안 문제가 잔뜩 걸린 일들이 가득해서 안 된다고 시조카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신저 앱 말고 그냥 일반 문자 메시지 써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조카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그걸 보더니 바로 시부모 앞에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옳게, 수상하게 왜 비밀번호를 걸어서 메신저를 못 쓰게 해?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풀어봐. 우리 구경이나 하자. 바람 피우는 거면 어떡해.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신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둔 거예요. 옳게. 정색하는 거야 지금? 농담인데 뭘 그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농담이어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시부모님도 다 계신데. 지금 올케가 나 가르치는 거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궁금해서.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으면 우리 동생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데 안 그래? 그러게 왜 의심스럽게 메신저 앱만 비밀번호를 잠가놨냐 이거지. 회사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런 메신저로 일거리를 주고받아? 다 회사 이메일이나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자꾸 숨기니까 더 의심되네.
어디 한번 까봐. 신우가 자꾸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요구를 하니까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열이 받아서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랑 신우랑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니까 시부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상상이 안 되지. 말 본세하고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해? 우리 가족 맞아? 나도 올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 앞에 있는 시조카보다 정신 연령이 어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조카가 저에게 외숙모 죄송하다면서 휴대폰을 돌려주더라고요. 괜찮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시조카가 조금 안쓰러워 보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시댁에 불편해서 발걸음을 하지 않았네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병원에서 몇 차례 배란일에 시도를 해보라고 해서 배란일 체크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시험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때마침 결혼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더 늦어지면 정말 마흔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2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2번째에는 영양제도 더 잘 챙겨 먹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 노력을 하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때가 되어 찾아오게 된 것인지 시험관 2번째 시도 만에 뱃속에 우리의 소중한 결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정기가 올 때까지 시댁과 친정에 알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착상이 잘 되었지만 임신 10주가 넘어갈 때까지는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이를 위해 저는 회사에도 사표를 내게 되었고 그렇게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건강하게 매주 자라났고 저는 그제야 시댁과 친정에 알렸으며 양가에서는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것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태교에 힘쓰고 육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임신한 것이 불만이었는지 뭔지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은근히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어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시부모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정말 육아가 지옥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경력이 단절되어 버린 제 사회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본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목표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내려놨어야 했으니까요. 은근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이 부럽게 느껴질 때쯤 저에게 우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아리를 같이 했던 선배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도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에게 요즘 뭐 하고 있냐고 애 키우느라 바쁘냐고 물어보시길래 바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일은 하지 않고 지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더니 잘 됐다고 박수를 짝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즘 단편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혼자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요즘은 대본도 다 그룹으로 무리지어서 아이디어 쪼개서 쓰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가끔 미팅만 하면 되고 집에서 여유로울 때 일하면 되는 거라.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드라마 쪽은 몇 편 손을 본 게 있어서 이제 제대로 내 이름 걸고 해보려고 하는 거라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어차피 재택근무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이가 자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이라는 걸 해야 몸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쓰일 것 같다는 마음에 선배에게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이가 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를 봐주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과연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일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왕년에 쓰던 실력들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혼 후에 신우 덕분에 막장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선배가 쓰는 드라마 대본에 찰지게 대사를 팍팍 붙여 넣어가며 막장을 더 막장처럼 만들었더니 선배가 진짜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존경하더라고요. 차마 우리 신우 덕분에요 라고 말은 못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말을 했죠 뭐.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남편도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잘 됐다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신우가 갑자기 버럭했다는 겁니다. 글 쓰는 게 애들 장난처럼 쉬운 줄 아나? 뭐 그렇게 쉽게 한다고 난리들인지. 이러니까 작가들이 다 욕먹는 거야. 퀄리티가 별로라고. 신우는 아마 제가 신우랑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질투심 혹은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운 선배의 대본이 대형 방송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선배가 신인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대사를 찰지게 써주어서 계약이 된 것 같다면서 명품 선물도 보내주고 남편도 저에게 작가님하고 부르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댁 친정에서도 드라마 계약 소식을 전해 듣고 대견하다고 해주었는데 유일하게 신우 한 명만 배알이 꼬여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유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방송 작가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이름을 날린 게 한 편도 없으니까요. 올케 이름으로 들어간 작품도 아닌데 작가님은 무슨. 다들 뭐 그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그래? 허세 부리지 마. 저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나도 다른 유명 작가한테 묻어가면 시청률 1위 찍는 대본? 그거 우습게 쓰지. 속으로 우리 선배도 유명 작가 아니고 이제 막 첫 작품을 시작한 신인 작가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거품 물고 있는 신우랑 머리채 특기밖에 더 하겠나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곱게 칭찬을 해줬으면 저도 기분 좋았을 텐데 시기 질투가 워낙 심해서 뭐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드라마 첫 화가 반영되는 날을 기념해서 시댁에 다 같이 앉아서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대사만 거들었던 드라마였지만 시부 시모가 너무너무 재미있다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불륜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더니 신우가 콧방귀를 끼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케,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대본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아, 이 누나 말 잘 들어. 저런 경험이 없으면 대본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올케가 휴대폰에 메신저도 숨기고 하던 거 기억하지? 올케가 남자 만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제 불륜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뜨끈뜨끈한 열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확 던지는 건지 저도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결국 한 방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입을 뗐습니다. 아, 작가의 경험이 대본에 녹아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럼 형님도 지금 쓰시고 있는 대본 다 형님 경험이신 거예요? 신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명절에 신우가 시켜서 시댁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신우 방에도 청소기를 돌려주겠다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켜져 있는 노트북을 발견했고 대본이 쭉쭉 써져 있는 걸 봤는데 저장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건드리기라도 할까봐 저장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신우가 쓴 대본을 몇 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이 정말 저급한 삼류소설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구렸습니다. 읽어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고 사는 이혼녀의 내용이었는데 이혼 후에 만난 여러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이 내용만 봐도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우가 일기처럼 본인 경험에 대해 줄줄 늘어놓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끝나기 무섭게 TV를 끄고 시부모님이 듣고 계신 자리에서 당당하게 다 말을 했습니다. 신우,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신 거예요? 예, 아니야. 그 썩을 사위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엥? 어머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작가는 경험에서 어우러진 내용을 쓴다고요. 제가 저번에 본 형님 대본에는 주인공이 딴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싱글맘에 대한 내용이던데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호프집에서 만난 키가 185cm인 남자에 대해 써져 있던데 신우가 혹시 이번 주에 외박하지 않았어요? 신우가 진짜 엄청나게 당황하더니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냐고 절대 아니라고 시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신우 열받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니면 말고요. 저도 농담이에요. 뭘 그렇게 발끈까지 하세요? 그냥 형님도 작가시니까 본인 경험이 대본에 적혀있진 않을까 확인차 물어본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 더 의심스럽네요? 제가 일부러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 분위기에서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누나가 바람 피운 거 맞잖아. 엄마 아빠, 사실은 누나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 맞아. 내가 몇 년 전에 누나 이름으로 온 이혼소송장 읽어봐서 알아. 누나가 잘못해서 이혼당한 거야.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시모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목소리를 내시면서 주저앉으시고 시부는 신우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추궁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우가 처음에는 허옇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은 뻔뻔할 정도로 순순히 맞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부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하고서 신우에게 분노를 억누르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여태 거짓말한 거야? 어떻게 부모를 속여? 왜 애꿎은 사위 욕을 하게 만들어? 넌 네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철이 안 들어? 언제까지 부모가 네 그늘막이 되어줄 것 같냐? 너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딸 데리고 나가서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말에 신우가 기겁을 하더니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시부 다리를 붙잡고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아빠 딸 쫓아내면 진짜 노숙자가 될지도 몰라. 진짜 한 번만 살려줘. 시부와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방에서 자고 있는 시조카가 소란스러웠는지 깨서 나오더라고요. 시조카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진짜 신우년이 답도 없는 소리를 한 건지 시조카가 멍한 얼굴로 신우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바람 피운 거야? 시조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우에게 질문을 하는데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이미 알 건 다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신우는 시조카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다시는 아빠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애한테 무한히 세뇌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시조카가 나오자 신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정말 나쁜 년처럼 시부에게 강짜를 놓더라고요. 우리 딸이 밖에서 거짓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빠, 진짜 우리 내쫓으면 안 돼. 아빠가 안 도와주면 우리 딸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일 거고 새 옷도 못 사주고 할 텐데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왕따를 당하지 않겠어? 아빠는 손녀딸이 그런 취급 당하면 좋겠냐고. 야, 너는 뭘 울고 있어? 빨리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 신우가 시조카의 팔을 흔들자 시부가 더 열이 받은 건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 신우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넌 너의 잘못과 거짓말로 자식이 지 친아버지도 못 보고 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나한테 빌어? 이년이 정신 못 차렸지? 그러더니 풍채 좋은 신우를 붙잡고는 주방 가위를 들고 와서 제대로 감지도 않은 신우의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확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우 지갑을 가져와 시부가 준 카드들도 죄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신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엉겨붙으면서 울었지만 그날 바로 시부는 신우를 쫓아냈고 시조카는 신우의 전남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시조카가 사실은 자기 친부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더라고요. 시부는 전 사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오해를 했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하니 신우 전 남편이 다음날 바로 시댁에 찾아와서는 시조카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버린 시댁 덕분에 싹수 없는 신우는 이제 시댁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고 시부모가 저희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우 이야기를 하지도 말고 신우 연락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추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기 위해서 시모와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창고형 대형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지 뭡니까? 바로 시식 코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떡갈비를 굽고 있는 신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우가 멀뚱히 서서 신우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시모에게 엄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시모는 두 다리가 굳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길래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차갑게 말을 뱉더라고요. 너도 이제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야지. 떡갈비 열심히 굽고 팔아라. 저는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딸인데 단호하게 반응하는 시부모의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시댁에서 여전히 예쁨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 선배의 다음 드라마 대본까지 함께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까지 넣어주겠다고 했으니 조만간 드라마 대본 한 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 나락에 가게 된 우리 신우가 문득 떠오르는 밤이라 일하다 말고 이렇게 찾아와 사연을 남기고 갑니다.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멈추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36살에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줌마예요. 다들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어이없게도 남편의 게임 중독 하나만으로 이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이혼 과정이 길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남편이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각자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취미는 존중해주고 싶지만 모든 건 가정이라는 우선순위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배우자가 이런 취미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에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게임이라는 선택지를 보고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네요. 남자는 말이죠. 게임에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그걸 몸소 느껴버렸거든요. 아무렴 이혼까지 했겠어요. 에휴, 사설이 길었죠? 이제 어떻게 하다 이혼까지 결심했는지 제 사연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네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거든요. 둘째 임신했을 때에는 성별이 달라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남편이랑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자식이 둘인데 둘 다 아빠 없는 아이 소리 들을까봐 이혼까지 생각하긴 참 힘들었네요. 그런데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게임 중독 같은 고질병은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사내에 있는 게임 모임이었어요. 입사하고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향 떠나 타지에 혼자 있으니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것도 색다르겠다 생각해서 산에 있는 컴퓨터 게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나이는 2살 많았고요. 모임 사람들이랑 퇴근하고 만나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종종 저녁을 먹으면서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다 다른 부서인 남편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단둘이 주말에 만나서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어떤 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전한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저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생활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둘 다 30대 초중반이었고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라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내가 임신해서 결혼하게 되다니 우리 아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나 너무 걱정돼. 둘 다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때 재촉이 있었던 걸까요? 걱정하지 마. 너는 너 몸 관리만 신경 쓰면 돼. 혹시 배 아프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하고. 혹시 퇴직할 생각은 있어? 퇴직은 아직 이르고 우선 만삭 때까지 다녀보고 육아휴직 먼저 해보려고. 그때 퇴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회사 생활 적게 한 것도 아니라서 막상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첫째는 순해서 입덧도 거의 없었고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서 버틸만 했죠. 그러다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남편 월급 1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출 좀 더 받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적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집주인한테 연락 왔었어. 이번에는 전세금 올리실 거라고 하시네. 그런데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상황도 아니고 나 아이도 가졌으니까 힘들게 이사까진 하지 말자. 적금 든 거 깨고 대출 조금 받아서 여기 그냥 살았으면 해. 결혼하면서 내가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씩 적금 넣으라고 한 거 있잖아.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돈 나한테 보내줘. 어? 적금? 그거 없어. 없다는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다는 생각에 믿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서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응? 그게 왜 없어?
당신이 썼어? 어디에? 언제? 왜 말도 안 했어? 처음에는 모으고 있었는데 우리 목돈 필요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게임할 때 조금씩 썼어. 조금씩? 아니, 100만 원을 게임에 썼다고? 그게 말이 돼? 무슨 게임을 하는데 100만 원을 쓰면서 해?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도 있고 아이도 태어나는데 1, 2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 그것도 매달 쓰는 게 말이 돼? 일어서서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돌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니 혈압이 올라서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앉은 후 다시 차분히 물어봤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100만 원은 큰 단위 아닌가요? 저한테만 큰 돈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그것도 5개월 동안 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언질도 없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100만 원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 정도를 게임에 썼다고?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 입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화만 나더라고요. 그럼 전세금을 맞춰드리기도 어렵게 됐으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집 없이 생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도 싫었어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부동산 돌아다니고 금매나 집 나온 거 있는지 알아보는데 아직도 집값은 내려올 생각이 없고 금리도 올라서 그런지 나올 수 있는 대출도 한정적이었어요. 도저히 집을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알아보는데 전세도 매매만큼 올라서 이전에 살았던 30평대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곧 아이 태어나면 저 육아휴직도 들어가니 지금 당장 무리해서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살고 있는 평수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생활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었죠. 당신이 게임으로 돈만 안 썼어도 우리 더 작은 평수로 이사 오지도 않았어. 게임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다 돈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월급 통장 내 거로 바꿔. 괜히 월급 들어오는 거 또 야금야금 쓰지 말고. 남편 어깨가 축 처져서 알겠다고 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드문드문 오더라고요. 제가 낯을 가리기도 해서 다른 산모들이랑 말도 잘 안 했어요. 그저 신생아실에서 연락 오면 내려가서 아이 젖주고 올라와서 TV만 보거나 잠만 자니 남편이 오기만을 꼬박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해서 집 들렸다 온다고 하더니 밤 9시가 돼도 소식이 없었어요. 순간 뭐지? 사고라도 당했나? 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안 와? 집에만 들렸다가 옷 갈아입고 오는 거 아니야? 나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전화했잖아. 언제 오는 거야? 옷만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요즘 야근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게임 한 판만 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네. 어차피 늦었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고 내일 갈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솔직히 나는 말할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데 본인은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했을 때도 감정 기복이 심한데 아이 낳고 나서도 만만치 않잖아요? 나는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있으니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만큼은 남편에게 자유를 허락해주자 싶었어요. 사실 산후조리원은 다들 천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애 데리고 집에 가는 순간 전쟁이라고 들어서 이왕 서로 쉴 수 있을 때 쉬는 게 좋은 선택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2주간의 짧고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아이와 함께 집에 입성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줄 때는 그렇게 편안했는데 집에 오니 애가 모유는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아이는 처음이니 우왕좌왕하면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 자는 시간에
저희도 거의 실신하듯 누웠고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아이랑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남편은 계속 일하러 나가야 하니 새벽 수유까지 맡기기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고 2주 정도 뒤부터는 따로 자기 시작했죠. 자기는 매일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그냥 내가 아이랑 둘이서 자고 새벽에 챙길 테니 주말 새벽에만 대신 좀 봐줘. 평일 새벽 수유는 내가 할게. 역시 여보. 사실 나 새벽 아이 우는 소리에 깨고 분유 챙기고 하면서 잠도 거의 못 자서 매일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힘들 것 같아서 말 못 꺼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도 너무 고마워하니 그래 육아휴직하면서 쉬고 있는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처음에는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듯 하더니 가끔씩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수유하고 물 좀 마시려고 나오는데 가끔 컴퓨터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도 태어나서 부담감도 있을 텐데 이해해줘야지 하며 몇 번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니 안 들켰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가끔 새벽 수유 끝내고 잠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저도 거실로 나와서 물 먹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날도 새벽에 아이 분유 주고 재웠는데 뭔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남편 오늘도 게임하나? 란 생각에 거실로 나왔어요. 솔직히 다음날이 주말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일에 늦게까지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겠지 생각해서 슬그머니 가봤는데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오는 애 달래고 아침에는 남편 굶고 갈까봐 아침 챙겨주죠. 아침 챙겨준다고 일찍 일어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도 일하는 사람 배려한다고 새벽 수유도 혼자 하죠. 그런 제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놈 신나서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아님 배려라고 생각도 못하는 건지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 못 챙겨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나 새벽에 아이 챙기고 5, 6시에 겨우 눈 감는데 당신 때문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챙기는 거 너무 힘들어. 시리얼 같은 거 간편식품 집에 많으니까 당신이 챙겨 먹고 나가. 아니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침 챙기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안 그래도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밥 챙겨 먹고 출근 준비해.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오후에 편하게 집에서 잘 수라도 있지. 나는 출근하면 계속 일해야 하는데 아침에 좀 더 자게 배려를 해줘야지. 피곤? 당신 지금 안 피곤하니까 새벽에 게임하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럼 아침에 안 피곤하게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면 되잖아. 솔직히 본인이 게임하고 싶어서 늦게 잔 거면서 아침마다 엄청 피곤해하는 거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근 준비 힘들다고 징징징.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새벽에 게임하는 거 몰랐으면 엄청 안쓰러웠을 텐데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늦게 자놓고 아침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하는 거 몰랐을 때도 좀 일찍 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인데 잠만 자기엔 아쉽다고 했거든요. 지가 앉아놓고 피곤하다고 징징거리는 꼴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와다다 쏟아냈어요. 게임하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서 그런지 출근 준비 후다닥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정도에 아이가 깨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어서 남편을 불렀어요. 애가 진짜 악을 지르면서 우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얘 또 게임하는 거 아니야? 란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안아들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거실에 없더라고요. 컴퓨터 방을 보니 밑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게임에 집중을 한다고 제가 문을 열고 쳐다보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헤드셋을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 화들짝 놀라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손은 어찌나 빠른지. 당신 뭐야? 이럴 거면 당신이 새벽 수유하고 애기도 봐.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애 좀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게임하느라 애기가 우는 소리도 못 들은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 이렇게 헤드셋을 끼니까 못 듣지? 에이 여보, 나 몇 판 안 했어. 게임 소리가 커서 헤드셋 안 끼면 얼마나 시끄러운데. 우리 애기 깰까봐 조심조심 한 거지. 그리고 아침마다 피곤하다며. 이렇게 새벽 내내 게임을 하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나는 당신 새벽에 깨서 애기 보고 출근하면 피곤할 테니까 배려한 건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이렇게 우는데 게임이 하고 싶어? 아니, 게임이 눈에 들어와? 또 잔소리. 여보, 내가 맨날 한 것도 아니고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한 거 가지고 왜 그러실까?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이랑 애 보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겨우 게임 한두 판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중인데 너무 뭐라고 하면 나도 피곤해. 직장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해서 여보가 이해 좀 해줘. 순간 받아치는 남편을 보면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생각했어요. 나 지금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봐. 라고 얘기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방문 잠그고 자버렸어요. 한 8, 9시간을 푹 자고 나니 몸이 너무 개운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서 쪽잠으로 잤지 통잠으로 쭉 자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푹 자니 피로도 풀리는 기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잠을 오래 못 잔 터라 많이 예민했거든요. 푹 자고 나와서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이나 좀 만들어 먹자 싶어서 집에 있는 재료 찾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했거든요.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니 남편이 깼어요. 저한테 오더니 미안하다고 대뜸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아이 보는 거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게임했던 것 같아. 어제 새벽 내내 아이 울어서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 사실 잠든 것도 한두 시간밖에 안 돼. 솔직히 나는 새벽에 분유 한 번 주면 잘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신 너무 힘들었겠다. 미안해.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해서 저도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는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역시 잠시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니 또 신나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돌 정도가 되니 오히려 걸어다녀서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졌어요. 평일 내내 집에 있거나 근처 놀이터만 다니니 아이도 지겨운지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자고 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어나서 애기 좀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평일 내내 일하고 온 사람한테 주말에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애를 보라고 하냐? 맨날 집에서 노니까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거지. 어휴. 당신만 이랬어? 나도 이랬어. 뭐 육아는 일 아니야? 지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당신은 퇴근이라도 하고 주말이라도 있지. 나는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돈 번다고 유세했더니 나도 돈 벌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복직할 거야. 이렇게 싸우고 나니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 옷 갈아입히고 차키 챙겨서 나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근교 정원이 있는 커피숍도 가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신나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이 목욕을 먼저 시켰죠. 그런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서
남편한테 이제 너가 애 보라고 하고 방에 애를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본인 게임하는 거 보라고 옆에 앉혔나 봐요. 컴퓨터는 버튼도 워낙 많고 게이밍 컴퓨터라 휘황찬란해요. 무슨 불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이가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봤나 봐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었죠. 그렇게 큰 소리가 나서 방에 가보니 컴퓨터 꺼졌다고 그 어린애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 어떡해? 어? 이거를 왜 눌러? 아니 애기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게임 못하게 됐다고 애를 혼내는 거야? 애를 왜 혼내? 너가 제대로 봤어야지. 나 승급전이었다고. 진짜 곧 끝나는 거였는데. 얘가 강제로 컴퓨터를 끄는 바람에 다 날아갔잖아. 지금 게임이 애보다 더 중요해? 그놈의 승급전.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 하루 종일 게임해놓고 애랑 놀아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화내고 있냐? 너가 아빠냐? 너가 아빠냐고. 나가. 다 내 방에서 나가. 하면서 우리를 내쫓고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렀어요. 미쳤어? 당장 문 열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은 왜 잠그냐고. 나 좀 쉬자. 평일 내내 일하는 사람 주말에 좀 스트레스 좀 풀게 해주면 안 되냐? 너는 평일 내내 애랑 놀겠지만 나는 평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화병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럴 거면 어머님한테 가. 어머님 집에 가서 게임하라고. 네가 무슨 10대 청소년이냐? 나이가 몇인데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에 목숨을 걸어. 내가 나갈 테니 네가 좋아하는 그 게임이나 실컷 해. 그렇게 캐리어에 짐 챙겨서 아이랑 같이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한테 게임 때문에 싸웠다고 말하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게임을 하냐면서 정신머리가 없다 하셨고요. 그때 남편이 연락을 안 받았는지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범이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했다. 내가 이번에 김치 담궜는데 너희 김치 다 먹지 않았니? 좀 가져다 줄까?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내일 어떠니? 시간 괜찮니? 저 지금 친정 왔어요. 애기 아빠 게임하는데 미쳐서 하루 종일 싸웠거든요. 주말에 애 좀 보라고 하니 자기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어머님,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애기 아빠랑 이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머, 게임 때문에 이혼? 무슨 이혼이니? 일단 내가 애비한테 가보마.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뭐라 하셨나 봐요. 남편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행동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잘못했다 생각이 들은 거죠. 다음날 친정집에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얘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더 이상 게임 안 한다고 각서도 쓸게. 진짜 잘못했어. 진짜요. 남편도 울고불고 하면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지 시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저도 더 이상 화를 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갈 테니까 각서 쓸 준비하라고 단단히 말해두었죠.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안 그럴 거라고 용서해주라 하셨거든요. 저도 정말로 이혼할 엄두는 나지 않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서 쓰게 하고 다시는 게임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이가 15개월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면 저도 복직 신청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적응을 잘해서 아이 16개월에 저는 복직하게 되었어요. 복직하고 나니 몇 주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아기 챙겨서 출근하고 저는 시간 유연제 사용하고 있어서 9시 출근 4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원도 제가 맡아서 하니 항상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니 나름 루틴도 생기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또 어느새부터 컴퓨터에 슬금슬금 손을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금요일 밤에 애기 재워놓고만 했었어요. 새벽에 물 먹고 싶어서 나오는데 거실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뭐야? 하면서 둘러보는데 컴퓨터 방에서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임하는구만 생각해서 방에 가보니 역시나 게임 중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화들짝 놀랐어요. 잠이 잘 안 와서 한 판만 하고 자려고 한 거야. 이제 막 한 판 시작하는 거라고. 진짜야, 오래 안 했어. 누가 뭐래? 그리고 당신이 게임 적당히만 하면 나도 뭐라 할 생각 없어. 당신 말대로 스트레스는 풀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안 넘어가. 당신이 잘해? 당연하지. 진짜 딱 2판만 하고 끌게. 이렇게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게임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금요일 저녁에만 했던 게임이 수요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들이 추가가 되며 결국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하더라고요. 얘는 게임 중독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안 되겠다 느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막막한 마음이 더 컸어요. 맨날 게임하느라 혈안이 된 남편이랑 애 둘을 낳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기가 생겼으니 어쩌겠어요? 첫째 때는 임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입덧 심한 건 물론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첫째를 좀 봐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애한테 맨날 TV만 보여주고 자기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애는 TV만 하루 종일 보니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애 좀 보라니까. 왜 또 TV만 보여주고 있어? 게임 좀 그만해. 이제 애도 둘이 될 텐데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언제 철들래? 내가 둘째 갖자고 했어? 당신이 몸 관리 못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집에서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언제까지 바가지 긁을 거야? 이제는 당신도 이해를 좀 해줄 때가 됐지. 맨날 나 게임하는 거로 뭐라 하지 말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문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우리가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니 큰애는 TV 소리를 더 키우고요. 남편이 아니라 완전 애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한 게 아닌데 둘째를 품으면서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았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만 해요. 제가 둘째까지 임신했고 몸도 안 좋은데 남편은 첫째를 봐주지도 않네요. 눈 빠지게 계속 TV만 틀어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어머님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휴, 얘. 너도 그만 좀 해라. 너네 둘이 해결할 것을 언제까지 철없이 어른들한테 부탁할 거니? 그냥 게임하면 하는 대로 좀 놔둬라. 걔도 얼마나 참았으면 이제야 하겠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 편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너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 매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너무 쥐잡듯이 대하지 말라는 말이야. 어머님도 남편도 이제는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곧 출산하면 애도 둘일 텐데 이혼하는 것도 막막한데 저런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 것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매일 회사를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출근하러 걸어가다가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도저히 일할 상태가 아니라서 급하게 휴가를 내고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관을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회사를 안 갔지? 생각을 했어요. 방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놀래라. 무슨 말도 안 하고 방문을 여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출근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그게 여보, 사실 그동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라도 나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려고,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퇴직금도 적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 돈 생활비로 쓰면서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이제 애가 둘인 아빠야. 애 한 명이 아니라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나 육아휴직도 하느라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어떡하려고. 당신이 좀 일찍 복귀하면 되잖아. 애 처음 낳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좀 일찍 복귀해서 돈 벌면 되잖아. 내가 여태까지 돈 벌었는데 이제 좀 내 꿈 찾아보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얘기만 하고 있냐? 지금 돈 얘기를 안 하게 생겼냐고. 우리가 돈이 펑펑 남아 돈이? 안 그래도 지금 생활비 빠듯한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직서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넌 진짜 가장이 맞긴 해? 우리 딸이 너 보고 뭘 배우겠어? 진짜 애새끼도 아니고. 너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너 분명 게임 다신 손도 안 되겠다고 각서 썼잖아. 그거 지금 너가 먼저 깬 거야. 알아? 내가 내 미래 계획하는 건데 당신 허락 받아야 해? 왜?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나 프로게이머 될 때까지 기다려줘. 프로게이머 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말끝마다 게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본체도 발로 차버렸어요.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렇게 게임만 할 거면 당장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게임하는 꼬라지 못 보겠으니까 당장 집을 나가든지 게임을 안 하던지 결정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하면서 컴퓨터 박살을 내니 남편도 눈이 돌았더라고요. 야,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모니터인데. 와, 죄 없는 컴퓨터는 왜 부수냐고. 지금 너 때문에 액정 나가면 네가 새 걸로 사줄 거야? 임신한 와이프가 화난 건 생각 안 하고 컴퓨터 망가질까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부숴버릴 작정으로 바닥에 떨군 모니터를 발로 미친 듯이 밟았어요. 쿵쿵쿵 부수는 소리에 남편이 눈이 돌았는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전 눈물이 핑 도는 걸 참고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20분도 안 돼서 급히 저희 집으로 오셨죠. 집에 들어왔는데 모니터는 바닥에 떨어져 있지. 저는 얼굴을 맞아서 한쪽 뺨은 부어있지. 엄마는 저 챙겨주시고 아빠는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 딸 싸대기를 때렸다고? 왜? 제가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회사 관뒀다고 모니터를 떨어뜨리고 컴퓨터를 망가뜨리잖아요. 남편 꿈 찾았으면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초를 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아빠도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제가 당한 것보다 정확히 3배는 세게 싸대기를 날리셨죠. 이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애랑 더 이상 살지 마. 너 가져갈 짐 챙기고 나와. 아빠랑 집에 가자. 너 당장 이혼할 준비해. 저희 아빠가 장교 출신이라 키도 크시고 힘도 정말 세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아빠를 항상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저한테 계속 너는 저런 새끼랑 애를 낳고 싶더냐? 당장 이혼해 하면서 제 짐이랑 저 챙겨서 나오시면서 큰애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차 타고 집으로 오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불편하면 아빠가 집을 하나 얻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큰애 낳았을 때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할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어요. 싹이 노랗게 됐을 때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
차 핸들을 팍팍 내리치셨죠. 급한 대로 회사는 휴가를 냈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주말 오후에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남편이었죠.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열었는데요. 자네가 여긴 무슨 일인가? 자네 내가 한 말 잊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때 맞아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더 때려달라고 제 발로 찾아온 거냐 이 말이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와이프도 애도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그렇게 돌보듯 하고 짜증내더니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내 딸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보낼 거니 찾아오지 말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 한 명도 아니고 둘째도 뱃속에 있잖아요. 제발 다시 집에 갈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이제는 딸아이가 간다고 해도 내가 말릴 것이네. 자네 말 잘했네. 지금 뱃속에 애가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을 사람이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나? 저번에 이런 일 있을 때에도 뭐 그 뚫린 입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어놓고 또 한 번만 더 봐달라. 이놈 이거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니놈은 게임이 좋으면 평생 게임만 하고 살 것이지 착한 내 딸 고생시키라고 시집 보낸 줄 알아? 아버님 제발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정말 단호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넌 기회를 잃었다며 문을 쾅 소리나게 닫으셨죠.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니 이번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아빠는 마침 잘 됐다며 사돈과 이혼에 대해 단판을 짓겠다고 하셨죠. 사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한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제 딸한테 손찌검도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위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수명은 100세 시대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제 딸 함부로 하는 사위는 조도 안 같습니다. 그리고 사돈, 듣자 하니 사돈도 말리지 않으셨다면서요? 자식이 가정도 팽개치고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 자식 평생 혼자 키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딸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또 데려가 괴롭힐 생각이십니까? 우리 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먼저 사돈께 알렸다고 하던데 사돈은 귓등으로 들으셨죠? 왜요? 이제 와서 그깟 게임 때문에 일자리도 때려치우고 왔다니까 놀랬습니까? 이딴 버러지 같은 놈은 평생 혼자 살게 해야지. 옆에 누가 있으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재결합하라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합의이혼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아빠가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일어서시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돈,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따끔하게 혼낼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철이 덜 들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이는 저희 애가 다 키웠으니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결혼할 때 양측에서 1억씩 지원했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날린 부분을 감안해서 전셋값 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셋값 반이요? 그럼 저희 아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꼭 저희 아들 탓만은 아니잖아요. 혼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도 며느리가 눈치 주고 화내니 저희 아들도 참고 참다가
이렇게 몰아서 게임하는 방향으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남편이 왜 그렇게 컸는지 몰랐는데 지금 시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들 잘못보다 제 잘못이 크다며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말하는데 어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사돈,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묻고 싶은 거 애들 앞이라서 참은 겁니다. 듣자 하니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답니까? 내가 내 딸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저딴 놈 뒷바라지하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손주까지 낳아줬습니다. 저놈이 게임에 빠져 있어도 혼자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 먹이고 이런 걸 혼자 다 했다고요. 사돈도 생각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쪽 집안은 아무도 양심이란 게 없어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다고 임신 중에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잘 됐습니다. 전세금만 돌려받고 합의 이혼해줄랬더니 그쪽이 대화가 안 통하는 집안임을 잠시 까먹었네요. 그쪽 원하는 대로 소송 이혼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소송하시죠? 그쪽도 변호사 선임하시고 한번 법대로 해봅시다. 저희 아빠는 결국 소송을 하겠다며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 말에 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차라리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구질구질한 집안이었는데 너무 오래 참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아빠는 시모와 남편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못했다고요. 소송 말고 그냥 합의로 진행하자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셋값 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저희가 소송으로 해버릴까봐 먼저 돈 입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 둘 양육권, 친권은 물론이고 1억 5천만 원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찾아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면서 조정기간 동안 자기가 진짜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도 믿지 않죠. 더 이상 너는 내 남편 아니니까 애한테나 잘하라 했어요.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랑 살면서 둘째 낳고 복직하고 안정적으로 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승진 명단에도 제 이름이 올라갔네요. 저희 아버지도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적적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니 심심할 틈이 없으시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이혼해서도 전남편 근황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인이 전남편한테 연락했더니 아직도 취업 못하고 하루 10시간씩 게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정신 차렸나 생각했지만 역시나는 역시나네요. 만약 그때 이혼 못했으면 저는 아직도 제 몸 부서져가면서 애 키워 돈 벌어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에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니 너무 행복해요. 평화가 무엇인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키워야 할 날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행복해진 것 같아요. 종종 게임 중독에 대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더 일찍 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모질지 못해서 제 팔자를 더 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신께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있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